여러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좀 대충 읽어도 되는 그 부분을 구분할 줄 알다면 굉장히 빠른 원활한 독해가 가능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독해할 때 그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과 더불어서 동시에 무엇까지 배운다? 생략 가능한 내용까지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 독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상영아이디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문 독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과 생략 가능한 내용 세 번째부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수능 풀 때 지문 독해 시 괄호 중에서도 꺽쇠 괄호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물론 밑줄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생략 가능한 내용은 이 괄호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빼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했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문장 전체를 체크해라 아닙니다. 그 문장 안에서, 왜냐? 긴 문장일 수도 있죠. 그 안에서 중요한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의 기틀이 되냐면 미시독해의 기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시독해와 미시독해를 나눌 수 있는데요. 거시독해는 넓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본 게 바로 문장 독해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좁게 보자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만 찾는 거잖아. 이거는 좁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문장 단락 글독해는 거시독해 중에서도 미시 측면이 있는 거였어요. 거시가 먼저예요. 근데 얘는 미시가 먼저입니다. 미시적이게 보고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았으면 그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찾고 중요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시간 가져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정의라는 개념을 담아 넣었습니다. 일단 정의 내리는 거죠. 지문에서 정의를 내리면 뭡니까? 당연히 무조건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의는. 왜냐면 얘는 정의는 기본적인 사전적인 내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에서 자체 그 자체로 구성하기도 해요. 얘는 선지 자체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지 자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용 일치불일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 정의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핵심 키워드라는 건 주제문, 주제어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꺽쇠 괄호든 뭐든 체크를 해두셔야지 핵심 내용이구나를 나중에 문제 풀 때 까먹었을 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의문에 대한 제기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의문 제기. 근데 이거는 의문 제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에 나올 내용.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약간 은연중에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경우. 앞으로 나올 얘기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 환기니까 사람들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점을 유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앞에서 나온 거니까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네. 맞습니다. 의문 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분위기를 환한다,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것보다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 뒤는 궁금점 유발 뒤는 내용을 구체화, 논지의 구체화와 강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뒤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하, 앞이 아니라 중간 이하예요. 중간 이후에 만약에 의문에 대해서 제기하죠. 그러면 그 의문 제기로 끝나진 않죠. 당연히 그 의문 제기는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진짜 이거 진정한 의문 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닥치고 답 찾으면 답입니다. 오케이?
이걸 답 찾으면 문제풀이에서 답이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질문한다는 건 그 질문이 뭐예요? 화두죠. 앞에서 화두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뒤에서 그 화두에 대해서 쑥 시원하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화두를 구체화한 개념이 바로 답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뒤에 의문 제기가 나오면 answer, 답이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아니라 중간에서 의문을 제기했죠. 앞에 중간 부분까지 설명을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이유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중간이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정보 설명할 만큼 했어요. 근데 중간에서 또 궁금해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에 대해서 정말로 설명하고 싶은 필자의 그런 강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려운 거야. 심화시켰잖아? 그러면 이 심화된 내용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보기 문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얘는 보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엄청난 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 이후에 의문 제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보기가 먼저 지문을 선지해서 보였어. 문제풀이를 하지도 않았지만 문제를 그냥 대충 훑었을 때 있어? 그러면 지문이 어렵겠구나.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한 거에서 의문 제기의 답. 중간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구나. 구체화된 내용 어디서든 의문만 제기가 되면 구체화된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다음 세 번째는 결과인과입니다. 자, 결과인과. 결과는 일단 as a conclusion, result인데 인과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지에서는 원인과 결과 둘 다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 보이지만 특히 인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오답과 정답으로 다 쓰이거든요. 의문 제기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많이 쓰여요. 보기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한 것만으로도 심화된 걸 이해한 거니까. 하지만 얘는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답, 오답을 구분하는 그냥 조금 쉬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그냥 선지, 출제의 구성, 근거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해서 앞에다 결과를 내가 담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길어요. 길다. 반면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좀 짧아요. 그리고 위치가 확실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뒷부분에서 뭐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거 뒤에 붙는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고 뒤라는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인은 정말 길고 장황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근데 결과는 짧고 뒤에 있는 게 확실해. 그래서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두라. 둘 중에 하나 따지면.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니까 이런데 뒤가 중요하겠죠. 숨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인과에서 좀 더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로 앞에다 뽑아놓은 거고요. 근데 인과도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계산식이 중요하다. 왜? 계산식, 포뮬라는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구성되죠. 문제풀이에서 그 계산식이든 공식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시 핵심 부분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 수식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될 수 있어요. 수식이든 공식이든. 수식이 나오면 공식으로 바꾸고요. 공식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계산식의 기본, 수학의 기본은요. 얘랑 쟤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숫자 단위가 나오면. 그래서 비례 반비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을 때 계산식들의 변수, 뭐 예를 들면 0보다 커 이런 것들, 수학적인 내용 이런 변수들을 글로 써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수식, 공식 주변, 계산식 주변에서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식은 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계산식이 어떤 지문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주변과의 관계를 찾는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식이 나오면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주변에서 관계까지 하나 더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비례 반비례가 조금 더 구체화된 설명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 비례 반비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화살표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를 어떻게 되면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화살표로서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적이게 표시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시험지에서 일련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비례 반비례라는 건 뭔가 대상이 2개 이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대상 일련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화살표 표시하면서 둘이 비교하는 거 좋고요. 보통 얘가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것도 비례죠. 더 늘어날수록 얘도 같이 늘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표현이 나온다. 이런 거.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선생님 수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비례반비례구나 하고 일단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비례반비례는 얘가 늘면 쟤도 는다. 얘가 늘면 쟤는 준다. 선지 구성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표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얘는 지구로 쭉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식은 공식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비례반비례는 내용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적인 게 아니라. 오케이. 다음은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때.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앞에서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두 개가 왜 다 같은 위치에 있느냐? 결과는 인과 앞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문제 상황을 주어진 거잖아요. 이 문제 상황은 필자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경이에요. 글의